제가 갑자기 이 특임 대사라고 이 직명을 갖고 인사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 신문에도 좀 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잘 대체로 저를 이제 저희 이명박 정부 그 대변인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던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외교통상부 안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특별히 임명할 수 있는 그 대외 직명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서 저는 이제 그 중에 명함에도 그 제가 드린 것처럼 언론 문화 협력대사, 제가 원래 뭐 언론계 오래 있었고 그런 이제 직함을 맡아서 사실은 이제 진즉에 한번 그 왔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또 미루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외국에 나와서 제가 그 이런 뭐 강연을 하고 분들을 뵙는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 비슷한 그 상황인데 마침 또 2주일 전에 사실은 이제 오기로 예정을 했었다가 그 아직 안에 저희 이제 그 뭐 백서 작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끝날 때는 그거를 정리하는 백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마침 2주일을 미뤘는데 그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이번에 그 샌디 또 태풍 피해가 있으셨고 그래서 그 또 한 번 미루기는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냥 예정대로 왔습니다만 그 다들 뭐 저 여러 피해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특히 대통령 선거하는 날 저녁에 많이 모여 성황을 이루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 뭐 별로 그렇게 크게 피해 많이 안 입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표정들이 좋으신 거 보니까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또 실제로 저에게 가까운 저희 친구들도 또 있고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진짜 피해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아직 이쪽 교민들 피해 상황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전달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그런 피해 상황도 좀 자세하게 뭐 보고도 하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을 뭐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그 통일 정책과 한미 관계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은 뭐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거 한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선거 국면에서는 그런 민감한 얘기를 잘못하면 이 선관위 문제가 된답니다. 또 저도 그 예비 후보로 잠깐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또 제 그 원래 이 책무가 지금 이런 약간의 그 저희가 대북 강경 일변도로 나갔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았냐는 오해들이 실제로 많고요. 그래서 저희 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과 오해라 그럴까 그런 대북 정책의 여러 가지 실제로 저희가 기울였던 노력 그리고 저희가 원칙을 지키면서 대북 정책을 편 결과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걸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언론계 출신이지만은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나쁜 얘기만 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것들이 그 물밑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겸해서 저희 이 남북 관계 그다음에 지금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그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금의 한미 관계를 좀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최고의 관계라고 얘기할 정도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정상 외교의 뭐 뒷얘기라든가 이런 걸 겸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알고 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씀드려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제가 한 3, 40분 드리고 그다음에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받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명박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을 얘기할 때 그럼 그 핵심이 뭐냐? 그런다면 저는 딱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실용 정부란 말을 많이 쓰는데 실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간에 뭐 과정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실을 맺고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게 사실은 저 실용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 앞에 정부와 차별화된 그 저희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바로 상황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태까지 이 정책을 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상황의 해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저희 앞에 이 정부에서들도 나름대로 남북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근데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북한의 그 잘못된 나쁜 행동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함으로써 북한을 속된 말로 얘기하면 버릇을 잘못 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앞에 뭐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 정상회담을 하고 분위기상 뭐 좋은 남북 관계를 유지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슨 연평해전이라든가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이른바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도발이라고 하는 행동이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겉 공기만 좋아 보였던 것이지. 그러나 그 일이 지나가면 또 그것으로 끝이고, 뭐 동결 합의를 뭐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을 요구하면 또 지원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지나서 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면 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곤란하다 하는 점에서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정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 모든 문제의 핵심에 그야말로 핵이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20년 동안 개발하고 갖고 있는 한, 또 그것을 앞으로도 어떤 의미에서든 동결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남북관계 해결이나 진전은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전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 관리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모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사실은 갖고 북에 대해서도 유연한 제안을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안 보이고 바로 북한이 뭐 천안함을 격침시킨다든가 아니면 연평도 포격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부각되니까 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몰고 가는 바람에 남북 관계 경색됐다 하는 비판과 비난이 이제 일부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최근에 뭐 다 잘 기억하시다시피 저희 3대 신용기관 무디스, 피치, S&P 이곳이 모두 최근에 저희의 신용 등급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전례 없는 일이고 또 최근에 이 어려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나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만 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만 거꾸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뭐 심지어 뭐 그걸 다 액면기도로 믿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좀 논리적인 저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피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저희의 신용 등급을 일본보다도 앞에 두는 무슨 작은 일이지만은 사실 저는 사실 제 이력을 보셔서 아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동경 특파원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일본은 조금 이제 아는 편인데 엄청난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죠. 일본의 뭐 언론계나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딴 것도 아니고 경제 신용 등급을 일본보다도 이 점수를 낮게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 국제적 평가에 여러 가지 축이 있거든요. 다 뭐 보셨겠습니다만 여기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를 하면 저희가 뭘 경제 운영을 잘했는지 잘 드러나질 않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 속에서 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국내적으로 뭐 실업 문제라든가 양극화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뭐 그렇게 뭘 잘했는지가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금방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건 뭐 저도 숫자에 약해가지고 몇 개 적어갖고 왔는데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월 달 현재 잠정 추계를 한 겁니다. 올해 그 예상되는 성장률까지 집어넣어서 저희 정부 5년 동안의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뤘는가 하는 거를 수치로 하면은 평균 3.1%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달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11월, 12월. 그러나 아마 크게 편차는 없을 거로 이제 보죠. 근데 이거는 OECD 국가의 지난 5년 동안의 평균치는 0.6%입니다. 뭐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했고, 또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평균 성장률 이거와 비교해 보면 2.7%. 그러니까 어쨌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3.1%라고 하는 성적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뭐 자꾸 지난 정부하고 비교하면은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 지난 참여정부 때의 5년간 평균 성장률은 아시다시피 4.3%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하면 저희 정부 때보다 좋은 성적이지만은 그 당시에 지난 그때 5년 동안의 그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 얼마냐면 4.5%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국제적인 상황도 매우 그 호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 평균 수치보다도 떨어지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언론이나 뭐 당시 야당이나 이런 곳에서 비판을 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렸냐면 뭐 기왕 자랑할 거니까 앞부분에 자랑할 걸 좀 하고 하자는 뜻에서 이 얘기를 좀 길게 드린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성장의 그 성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재정 건전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유럽발 재정위기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런 이 국가 재정을 그러니까 복지 때문에 돈을 함부로 써서 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작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잘 아시다시피 이 금융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또 지금 복지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거의 예산의 한 28% 정도를 지금, 그것도 사상 최고 수준이죠. 그래도 복지가 모자란다 해서 이번 대선에서 뭐 아시다시피 서로 그 복지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는 최소한 올해는 이 국가 채무, 이 적자 재정을 0%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지금 해서 뭐 거의 뭐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런 그 재정 건전성 노력이 평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아시다시피 이 밖에서들은 뭐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은 이 남북 관계가 생각보다 안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국제적으로 저희 정부의 이 한반도 이 평화 관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참으로 큰 변화가 많았습니다. 뭐냐,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 저희 임기 초만 해도, 그러니까 북에서 무슨 저희한테 쉽게 얘기하면 통지를 할 때, 그러니까 만나자 이런 적이 올 때 어떻게 했냐면 일방적으로 전통문으로 내려보냅니다. 언제 이를테면 뭐 심양에서 접촉을 가지려고 하니 나오시오 이런 식이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최소한 이러이러이러한 의제와 의제로 우리가 규칙과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만나보자 하니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당사자를 규칙에서 내보내주기 바란다.
그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뭐 이런 건 당연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그만큼 북한이 바뀌고 있고 바뀌어 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좀 쉽게 얘기해서 그 집에 좀 그 말썽 부리는 자식을 버릇 고치려고 해도 부모도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방적으로 뭐 야단치고 무슨 혼내주고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처럼 일정 부분 이 그동안에 어떤 의미에서든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겪은 그동안 진통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차차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물밑에서는 이 북에서 겉으로 대놓고 국제사회에 큰 소리 치는 것보다는 저희한테도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러 번 그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께서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활용하지 않겠다. 뭐 실제로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요 다음 정부 어떤 정부가 되든 다음 정부는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를 규율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될 거다. 레버리지를 갖게 된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록 저희가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훨씬 더 좀 원칙 없이 양보도 하고 원칙 없이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퍼다가도 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걸 하지 않고 어떤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전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진통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제 예를 든다면 사실 저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시종일관 우리는 열려 있다, 기회의 창은 열려 있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임기 초에 공약으로 대선 과정에서 임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핵 개방 3,000달러라는 공약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는 그 생활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거를 찔끔찔끔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비핵 개방 3,000달러 구상이라는 건 뭐냐면 북이 만약에 진정성을 갖고 개혁 개방에 나서고 핵을 포기한다면 이제까지 다른 어떤 사람들도 만들어주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말하자면 국민소득 3,000달러 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대담한 발상이거든요. 당연히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두 가지 핵을 포기하고 계약 개방에 나선다고 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의 체제가 더 이상 존속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 임계점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은 북한에 가 있고 북의 결단에 의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더 이상 이제 뭐 애면 끌면 북을 설득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거 줄게, 이거 해라 이래갖고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심지어 그 연평도 천안함 그 격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에도 뭐 8.15 경축사 그다음에 뭐 3.1절 기념사 연두회견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북한에게 아직 기회의 창이 열려 있으니까 당신들이 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 진정성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개혁 개방에 나서라. 심지어 북한의 우리 김정일 그 위원장이 이미 2008년에 쓰러졌죠. 2009년 초부터 자기가 이제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3번이나 가고 방중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했지만 지금도 중국이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그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틈틈이 중국까지도 비난하고 막 그런 비난 성명도 내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조차도 그 북한이 붕괴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의 북한이 말하자면 자기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강성대국이 돼서
핵을 가진 북한이 큰 소리 치는 그런 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정말 속내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워딩이 바로 뭐였냐면 재작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유엔의 결의, 제재 결의안의 범위를 넘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그 핵을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아주 냉담한 통보였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그 천안함 격침 직후에 그 이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지도부에서 화도 냈습니다. 왜 거짓말하느냐 나한테까지 와서. 이런 것들이 일부 뭐 신문에 나기도 하고 뭐 언론에 보도된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만큼 지금 그 북한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냉엄한 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상황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북한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안팎의 정세가 그 개혁 개방에 나서지 않으면은 핵을 포기하고 더 이상 오래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것만은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그 과정에서 후진타오 주석이나 원자바오 총리가 개혁 개방에 나서라고 여러 차례 촉구를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최근에 뭐 북한 보면은 그 젊은 김정은이라는 그 3세 세습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젊은 지도자가 나와서 뭐 과거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인 데리고 공식 석상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무슨 놀이공원 가서 무슨 저것도 하고 뭐 디즈니 뭐 프로그램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그 겉모습은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개혁 개방에 나설 건가 하는 거는 아직도 굉장히 의문스럽다. 스타일의 변화일 뿐이지. 여기 보니까 뭐 LA 타임즈나 현지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내용이 바뀐 건 없다. 내용이 바뀌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이 김정은 3세 체제라고 하는 게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불안정한 체제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왜 불안정하냐면 우선은 뭐 과거에 그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여 년 이상 지도자 수업을 받았거든요.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선전선동 담당하는 분야와 조직을 담당해서 20년 동안 자기 사람을 심고 심지어 김일성 대학 그 자기 동기들 뭐 곳곳에 요직에 배치하고 그리고도 그 김일성 주석이 죽은 다음에 제가 그냥 이렇게 호칭을 붙이는 거는 그냥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입장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무슨 상중이라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숙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체제를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뭐 따지고 보면 2009년부터 한 3년 남짓 된 거지만 본인이 이제 쓰러지고 나서 그 아시다시피 뇌졸중이라는 건 언제 스트로크라는 건 언제 다시 그런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알았던 겁니다.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서둘러서 이제 막 그때부터 후계 체제를 만들고 뭐 중국 가서 도와달라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정상회담도 먼저 하자고 그쪽에서 제안했던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뭐 다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뭐 일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아까 우리 임태희 실장 당숙되시는 어르신도 계시다고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났습니다. 뭐 싱가포르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이란 사람이 새로 이제 등장하면서 세대 교체와 함께 나름대로는 자기 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저걸 하고 있죠. 뒤에 이제 물론 후견인이라는 그 고모부 그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순조롭게 이행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지금 나름대로는 선군 정치라고 자기 아버지가 군내대 몰아줬던 그 힘을 거기서 뺏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화벌이 제일 중요한 외화벌이의 권한을 군부에다가 다 줬던 거를 지금 다시 이제 갖고 오겠다 그래서 그 최영애라는 사람을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하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우리 이 자본주의 민주사회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 시빌리안 컨트롤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군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갈등이 지금은 아직 그 표면화되지 않지만은 물밑에서는 굉장히 이게 그 내연하고 있고 그런 내홍이 무엇이 어떻게 터질지는 알 수 없다. 물론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 겉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밑에서부터의 그 혁명으로 체제가 전복되거나 하는 일은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워낙 통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 정보통신기기 특히 뭐 핸드폰이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최근 북한에서 제일 그 붐을 이루는 게 바로 한국 DVD 보는 거거든요. 그거 다 몰래 보고 웬간한 사람은 이제 저 드라마 다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드라마 보면 뭐 거기 다 나오잖아요. 뭐 벽에 무슨 자기네 가족 사진 붙어 있고 수령님 사진은 안 붙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먹고 사는 얘기 무슨 그다음에 뭐 거기 가재 도구 뭐 사회 생활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막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이 돼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10년의 어떤 그 요 앞에 그 두 정부의 10년 동안 사실은 이제 지원을 많이 받았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90년대 초반에 그 대기근이 닥쳐갖고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다는 추산이 나올 정도로 그 고난의 행군을 할 때에 비하면은 사실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좋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배급 체제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게 상황이 저희 정부 초기까지도 상당히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이 여기도 뭐 보니까 북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와서 제 뭐 친구도 만났더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북에 간다 그러는데 뭐 맞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왜? 이제 다 명과 암의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희 정부 들어서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 그랬는데 초기에는 북한이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양이 적다. 그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무슨 식량이나 이런 걸 줘야지 왜 그 비군수 물자 이런 거 무슨 주느냐 그래갖고 쉽게 하면 아주 속된 말 내보면 배가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뭐 큰소리 빵빵 치면 알아서 다 갖고 오니까 그랬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거절하다가 이제 저희를 여러모로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강원 양면으로 배구로 치면은 왜 강타 스파이크도 넣고 연타로 살짝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하면서 이래저래 흔들어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천안함도 해봤다가 정상회담도 하자 그랬다가 뭐 다양한 이 전술과 전략을 구사했는데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당연히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 이제 식량 지원도 끊어지고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그 금강산 관광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게 두 개를 합쳐서 연 한 1억 달러 정도가 북한 체제에 들어갔던 겁니다. 지원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근데 그게 끊어지니까 우선은 자기네 통치자금 창고가 바닥이 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급을 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배급 체제를. 그러니까 변두리는 쉽게 말하면 니네끼리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다시 그 시장 경제라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차원의 시장 경제는 아니지만 당연히 자구 노력이 생긴 거죠. 그 풀뿌리 민초들의. 그러면서 그 당과 그 체제를 유지하는 허리에 해당하는 이 간부층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이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탈북자를 감시하고 사상을 통제하고 그러는 아주 핵심 세력들이거든요. 중간 간부. 고급 간부들이야 뭐 그제나 이제나 뭐 고급 간부들이라는 거는 뭐 아마 이시조선 때나 이시조선이 아니죠. 조선왕조죠. 제도 버릇이 되었고 조선왕조 때나 뭐 일제 때나 뭐 언제나 똑같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중간 이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 유지도 그렇게 생각보다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앞에는 두 정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좋은 협력 교류의 분위기도 만들고 그랬는데 왜 그 남북 정상회담 한번 안 가졌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정상회담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뒤에 뭐 한미 관계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이른바 밑에서의 밑에 레벨이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결 안 되는 거를 정상회담이라는 걸 통해서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통령께서는 그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정상회담이라면 임기 중에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실제로 저 대변인 때 나가서 그런 브리핑도 여러 번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뭐 어디 보니까 처음 그 정상회담 접촉에 6억 달러를 요구해서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건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건 말고 사실 아마 나중에 그런 것이 다 밝혀지면은 뭐 그런 정도는 뭐 해줘도 됐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은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접촉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사실은 뭐 참모진 내부에서도 그 강원 간에 그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그 정도는 받아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그건 안 된다.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은 대체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경우에 대통령께서는 그쪽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현실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보는 부분이 많고 또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거나 또 폄하를 당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러나 뭐 결국 나중에 역사 속에 평가받을 거다 하는 입장에서 그 기준을 놓고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반드시 그렇게 제대로 평가받는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참모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뭐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뭐 남북 관계 말고도 뭐 좀 말씀을 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은 그 지금 모두의 제가 저희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상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워싱턴에 정상회담할 때 사실은 그 본래는 처음에 한 30분 두 분이 단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 게 통례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참모들도 장관들이랑 배석을 해서 한 40분 또 길면 뭐 1시간도 할 수 있죠. 근데 1시간 반 동안 두 분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중점적으로 설득했던 게 바로 그랜드 바겐이라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서고 그 핵포기 절차, 근데 불가역적이라 그러죠 보통 이리버서블하다는 그러니까 한 단계 진전을 하면은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진행되는 거 진행에 맞춰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저거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그거를 그 말하자면 우리 주변 사강들이 모두 이 개런티하는 그런 패키지 딜을 하자 하는 것이었죠. 사실은 그런 이상의 이 해결 방안이라는 건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나는 죽어도 핵을 포기 못하겠다 하는 그 고집을 계속 쓰지 않는 한 그 이상의 다른 방안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 선심수에 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거기에 하나 더 붙은 게 뭐냐면 미국이 북한 체제의 유지를 보장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보적인 상황의 보장은 미국이 하고 나머지 돈은 한국과 일본 등 뭐 돈 낼 수 있는 나라들이 하고 중국도 동의해서 하고 핵만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서면은 당신네들 체제도 보장해 주겠다 그러는데 뭘 더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아주 단번에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바로
그 무고하게 56명 죽었죠. 그 초계함 격침시키고 연평도에 포격한 거는 사실 그건 전쟁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계속해서 저희는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대화로 풀겠다고 얘기하고 개성공단 같은 곳까지 폐쇄하는 그런 강경책을 쓰지 않았죠. 개성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한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지거든요. 5만 명쯤 되는 북한 주민들이 와서 취업을 해서 사실은 북한에서 그 5만 명이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초석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그 사람들이 개성 황해도 이쪽에서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5만 명이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되면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큰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그 최소한의 안전핀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유지를 한 거죠. 그러나 금강산은 뭐 아시다시피 그 박왕자 씨라고 그것도 이제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군부의 적으로 대충 드러났지만은 무고한 그 민간 관광객을 총격으로 죽었는데 그걸 저희가 사과나 재발 방지 그 최소한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그건 됐어 뭐 별거 아니니까 그 금강산강 계속 보낼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무고한 민간인이 가서 그것도 관광 갔다가 총 맞아 죽었는데 그래 그거 괜찮으니까 그런 건 뭐 잊어버리고 하긴 또 심지어 뭐 그 격침된 천안함에 대해서도 나중에 하도 사실이냐 아니냐 공격을 하니까 아직도 국민의 20%가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다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뭐 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그러니까 북한에게 변화의 여지가 뭐 없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다음 정부 안에 북한에 큰 급변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물론 뭐 단언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징후로 볼 때, 예후로 볼 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남북 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럴수록 뭐 좀 잘 달래서 데려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상황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8.15 경축사 때 그 통일세 얘기도 이제 제기를 하고 지금 올해부터 아시다시피 그 통일기금 모금하는 뭐 통일 항아리라고 얘기하죠. 민간 모금부터 시작을 하고 남북 경협기금도 이제 거기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은 뭐 대통령 선거가 막 한참 가열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 지금 요번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오늘 투표했습니다만은 그 한 쟁점이 경제 문제고 그건 뭐 항상 쟁점이죠. 또 한 쟁점이 바로 그 리비아 벵가지에서 미 대사랑 그 사람들이 폭격당해 죽은 데 대한 대응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남북 관계를 어떻게 규율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없어지고 그냥 뭐 이상한 것 갖고들 자꾸 지금 논란을 벌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로 이 통일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는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닥치는 일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그 재정적인 것도 우리가 갖춰가고 그래서 사실은 통일세 논의는 훨씬 전부터 구상을 갖고 계셨던 건데 뭐 아시다시피 임기 초에 이 IMF 그 위기와는 뭐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경제 금융위기가 닥치는 바람에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그 구상을 계속 갖고 계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착착 이행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 뭐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는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뭐 그런 서양 속담이 있죠. 그 제일 나쁜 상대가 누구냐면 나쁜 친구입니다. 나쁜 친구. 제일 좋은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죠? 그래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좋은 적입니다. 예측이 되니까 어떻게 행동할지. 제일 나쁜 게 나쁜 친구예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뒤통수 치고 맨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러는 게 제일 그게 나쁜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나쁜 친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뭐 서로 겉으로 보긴 좋게 그래 뭐 우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 잘 지내자 그리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항상 자기네 이해와 어긋나면 과거에 앞에 정권 때도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 서해에서 갑자기 교전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객관적으로 본다면 북한은 저희가 끌어안고 결국 큰 틀에서 또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서 함께 가야 할 저희 뭐 동포고 동족이고 하지만은 이 시각 긴 호흡에서 그런 목표를 이뤄내려면 영합하거나 그쪽의 요구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일관되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국내 여론에서 아니면 뭐 대체로 국제적인 여론은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외신이나 이런 데 평가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나 실제로는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 70% 정도 국민은 그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맞다 하는 여러 조사를 보면 대체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부각돼서 들리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걱정하시는 또 특히 이제 해외 나와 계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국이 그래도 안정되고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편하실 거 아닙니까? 서울에 언제 폭탄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좀 믿으셔도 된다. 물론 다시 뭐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뭐 단호하게 그 뒤에 뭐 지원 중단뿐 아니고 공개적으로도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원점 타격을 하겠다든가 가만두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대응 공격을 불사하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으르기만 하지 저걸 못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 걱정하고 혹시 염려하셨던 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하고 보니까 시간이 뭐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요. 저기는 한미 관계는 뭐 사실은 오늘의 큰 주제의 두 번째에 놓은 것처럼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사시면서 체감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저희 대한민국 정부 출범한 이후에 최고의 시기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 대통령께서 임기 초에 세운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축이 뭐냐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외교 관계의 그렇다고 친미주의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비판적인 곳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 다 양보하고 끌려다녔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이를테면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과의 관계의 중심축이 어쨌든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제
첫 번째 그 우선순위를 거기에 뒀고, 그래 제일 먼저 그때 그 미국을 방문해서 그 캠프 데이비드까지 가서 이제 회담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는 뭐 일본과의 관계라는 항상 뭐 이렇게 파도가 쳤다 그쳤다 하지만은 하여튼 관계를 복원한다. 그 전에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일본과 막판에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았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격상을 시킨다. 그러면서 그건 이제 표현의 문제지만은 실제로는 중국과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겉으로 지금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상당 부분 그런 수준까지 온 겁니다. 저희가 무슨 최근에 김영환 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빚은 것처럼 됐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중국과의 관계를 저희가 전략적 뭐 협력 동반자 관계라 그랬는데, 이 전략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슨 말장난하듯이 갖다 붙인 말이 아니고 중국은 아무 나라하고나 전략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바탕이 뭐냐면 바로 한미 관계다 하는 거를 정확히 아셨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기 초에 이 촛불 사태라는 엄청난 그 사회적 정치 사회적인 이 파문을 겪었을 때, 그때도 뭐 이미 보도가 됐지만 저희 참모진 내부에서도 강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당시에 재협상하라는 요구였잖아요, 그죠?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다시 해라, 재협상하라는 얘기였는데, 그 원칙을 그래도 지키자, 손해 보더라도 하는 쪽하고, 그러지 말고 국내 그 여론과 전국을 생각하면 그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재협상을 요구하자 하는 의견이 갈려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뭐 그 30개월 넘는 이 원령 30개월 넘는 부분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그 미국이 약간 유연한 자세를 보여서 어쨌든 그건 재협상은 아니고 일부 보완을 했지만은 그 초기에는 사실은 참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저희도 밤늦게까지 그 근무할 때 보면 그 광화문에서 뭐 통칭 100만 명이라 그러는 뭐 그건 아니고 과장된 건데, 이번에 싸이 할 때 보니까 그게 한 10만 명 되는 거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거보다 좀 많았는지 그 정도였는데, 그 와와 하는 소리가 막 진짜 밤새 울려 들으면 정말 좀 겁도 좀 나죠, 사실은. 근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국제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뭐 다른 비화에서 다 드러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에 이 부시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국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비록 그 정당이 다른 그 대통령이라도 자기네가 유지해야 할, 그래도 이게 뭐 일종의 제국 아닙니까?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니까 정확하게 인수인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친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그걸 오바마 대통령 그 당선됐을 때 저희가 와가지고 이쪽에 인수위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배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클린턴 때 국무장관 했던 그 올브라이트, 뭐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좀 교과적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정상회담 때 그 사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 촛불 막 이렇게 찍은 사진.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말하자면 굳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7월 말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촛불이 이렇게 잦아 들어갈 때 잠깐 뭐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여기 미국의 그 지명위원회가 그 독도를 리앙쿠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주권이 있다는 거를 주권 미지정 국가로 표시했다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우리 외교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독도 문제라는 건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더구나 촛불 뒤끝이었기 때문에 그게 만약 빨리 수습 안 됐으면요 진짜 큰일 났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지명위원회라는 공식 기관에서
독도는 어쨌건 비록 리앙쿠르라는 이름으로 표기하긴 했지만은 이게 한국 거라고 했다가 누구 건지 모르겠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중립적으로 간 거니까. 그건 이제 뭐 일본 쪽의 로비가 많이 작용을 했겠죠. 근데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걸 정상적으로 바로잡으려면 여기 뭐 절차를 밟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나라잖아요, 이게. 6개월 걸린대, 6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건 고친 게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주자는 결정을 했는데 6개월 걸린다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촛불 전국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이게 다시 터져갖고 자기네 주권도 못 지키는 정권이 이렇게 되면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큰일 났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부시가 지시를 해갖고 그걸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시스템은 뭐 저보다 오래 여기 다들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뽑은 대통령의 결정을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규정을 띄우면 저희 같은 뭐 특혜 시비가 나오고 뭐 살인범 이거 대통령이 서명해서 사면시켜주면 우리나라에 되겠습니까? 여긴 하잖아요. 그 시비가 나중에 있더라도 그건 자기네가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존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신을 그 사태 해결은 일주일에 끝난 거지만 지시는 하루 만에 끝난 거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뒤에 와서 이렇게 회담하는데 뭐 눈을 찡긋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 참 고맙다 그랬더니 난 그거 뭐 몰랐는데 여기 그 누구야 그 콘디라 그러죠. 콘돌리자 라이스가 알아서 한 거라고. 그래서 눈을 찡긋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배경에 그다음에 뭐 무슨 저희가 G20 멤버가 되고 또 의장국이 되고 해관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그 전작권 전시작전권 전환을 기간을 연장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하나하나 다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전시작전권 거를 여기 럼스펠드 국방장관 있을 때 그 양반이 야 한국이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해보려 그래갖고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이 사람들이 바꿔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해줬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른바 최근에 이 한미 간의 이 밀접한 관계 뒤에 그런 이 정상외교 그야말로 대통령의 원칙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사실은 크게 작용한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뭐 이제 회고록에 다 나올 겁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들은 안 알려지고 이제 너무 지금 국내적인 여러 가지 그 정쟁적인 요소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얽히는 말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우리 뉴욕에 계신 그 교민분들은 특별히 저는 뭐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많은 해외 교민 중에서도 특별한 분들이고 자기 또 이 사회에서 자기 노력과 역량을 통해서 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취를 이룬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은 아는 것도 말씀드려야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 그냥 흘러 지나가면은 뭐 좋은 건 다 좋아서 된가 보다 그리고 나쁜 거는 귀에 잘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오늘 이렇게 찾아뵌 김에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 뭐 얘기하기로 하면 뭐 밤새도 얘기해도 모자라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이제 궁금한 부분은 또 필요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